네, 반갑습니다. 인하대학교 물류전문학원의 박민영입니다. 음, 그, 사실 이렇게 오픈 스페이스에서 이런 행사장 중간에서 세미나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전혀 예상을 못하고 왔어요. 그냥 여느 세미나 장소처럼 실내에서 하고 좀 더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할 줄 알았는데 약간의 뭐 여기서 꼭 춤춰야 될 것 같은 노래 불러야 될 것 같은 그런 무대에서 하게 돼서 약간 당황스럽지만 그래서 새로운 분위기에서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SCM 서밋 2025 행사의 첫 기조 강연을 맡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30분 동안 여러분들하고 나눌 주제는 변화, 혁신, 그리고 물류.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얼마나 많은 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변화의 속도가 빠른지 그걸 새삼 아마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 속에서 기업들은 어떤 대응,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물류 쪽에서의 어떤 시사점,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간략한 소개고요. 제가 영광스럽게도 9월 1일자로 한국 로지스틱스 학회 회장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뿐만 아니라 나중에 11월 3일 날 우리 물류회 날 때 그때 이제 추계 학술 대회가 있으니까 그때도 많이 참여 하셔가지고 이렇게 산학 교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변화입니다. 왼쪽 여러분들 기준으로 왼쪽을 보시면 한 1, 20년 시차를 두고 나타난 우리 생활 속의 어떤 변화고요. 오른쪽에는 약 100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난 변화입니다. 아마 그림을 보면서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이제 변화의 사례를 한번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변화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유형의 물건이 무형으로 바뀌어버린 변화의 사례입니다. 제가 88학번입니다.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중간에 카세트 테이프, CD, LP 이런 수단을 통해서, 그리고 그 플레이어 그런 수단을 통해서 음악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지금 MZ세대 몇 분 보이시는데 MZ세대들은 더 이상 제가 대학 다닐 때 음악을 친구들한테 선물하고 뭐 이런 대상이었던 게 지금은 음악은 더 이상 선물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운로드의 대상도 아닙니다. 스트리밍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곡을 언제 어디서나 시공간의 제약 조건이 없이 음악을 즐기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고, 그 변화에 따라서 그 전에 음반 제작사, 그리고 음악 플레이 기기를 만들던 전자업체 이런 데가 다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유통 채널이 과거에 백화점, 마트, 뭐 슈퍼마켓 그런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 채널들이 왼쪽은 일본 2010년도에 동경의 큰 백화점이 망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그로부터 한 10년 후에 미국에서 망하는 그런 뉴스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지요. 그리고 어느샌가 약 10년 정도 업력을 갖지 않은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들이 유통을 갖다가 장악해가는, 그래서 현재는 거의 한 40% 소매 시장에서 40%가 이커머스를 통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그 정도로 지금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이건 어떻습니까? 최근 한 4, 5년 전에 카카오 카풀이다, 그 다음에 뭐 타다다 이런 식으로 여객교통 서비스의 새로운 어떤 혁신이라 이름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외국에서는 우버다, 그랩이다 해가지고 그런 서비스가 나왔죠. 근데 우리는 기존의 택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존의 플레이어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혁신이라 이름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사업자가 있고, 그래서 혁신과 생존권의 어떤 충돌 속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그 과정을 우리는 경험을 했고, 이게 비단 교통, 여객교통에 국한된 예의가 아니고 우리 물류시장에도 지금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부동산 업계, 심지어 법조계까지도 이런 플랫폼 기반의 어떤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출현을 하고 있고, 기존의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 구조가 우리 사회의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변화도 나타나고 있고요. 물류 쪽으로 이제 관심을 돌려보면 이미 엄청난 기술들이 지금 빠르게 출현하고 있고, 그 기술이 지금 우리 생활 속에 우리 기업의 어떤 경영 활동의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자율주행, 요거는 뭐 미국이나 중국 이런 데서는 자율주행 택시가 이미 상용화되고 있지만 한국은 지금 현재 시범사업 정도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법 제도적인 문제, 안전 문제, 보험 문제, 이런 제도적인 기반이 어느 정도 그 기술적 완결성과 함께 보장되지 않으면 이게 상용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은 이미 우리 물류 현장에서는 상용화가 되고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수송 영역뿐만 아니라 물류센터에서 하는 입출구 일련의 어떤 풀필먼트의 과정들에 다 지금 무인, 자동화, 거기에서 이제 최근에는 지능화 영역, AI 기반의 어떤 운영 시스템이 상용화되고 있는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CJ 대한통운이 이 장표는 2015년도에 CJ 대한통운 물류연구소에서 만든 겁니다. 근데 CJ 대한통운이 미래 이제 물류 환경을 갖다가 예측할 때 제가 주목하는 가장 그 당시에 주목하는 변화의 큰 흐름이 빅블러, 즉 유통과 물류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그것뿐만 아니죠. 제조와 물류가 경계가 무너지고, 이런 기존의 우리가 산업 분류표에 있듯이 산업 간 경계가, 업종이 지금은 무의미해진다. 우리가 이제 흔히 아마존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업종으로 인식하십니까? 유통회사입니까? 물류회사입니까? 네. 아마존의 그 뭐 영업이익 그 구성을 보면 클라우딩 쪽에서 거의 반절 수익을 낸다 그래요. 물류가 한 25%. 그리고 나머지 기타 등등이, 우리가 흔히 아마존 하면 유통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본질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클라우딩이면 정보회사입니까? 물류의 수익이 많이 나니까 물류회사입니까? 그런 업종의 경계가 이제는 무의미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때 이제 지금은 테스라는 조직이죠. 물류연구소가 예측한 단계별 변화 전망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스마트 물류 어느 정도 구현이 됐고요. 플랫폼 물류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AI 물류를 향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저는 이제 느낌이 뭐 대통령부터 온 나라가 AI라는 어떤 화두 속에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뭐 100조, 그리고 이제 민간 쪽 투자까지 합치면 수백 조가 이제 모든 기술의 지능화를, 즉 AI를 향해서 투자가 될 건데, 우리 물류업계는 상대적으로 기술 공급자들은 움직임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물류 쪽에 실제 수요처인 물류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도입을 상당히 지금 주저주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방향성은 그쪽으로 갈 거다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변화를 잘 미리 예측을 하고 잘 대응을 해서 서바이브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는 기업이 있고, 그렇지 못하면 도태되는, 그게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이게 우리나라 10대 대기업입니다. 저는 70, 80 세대라서 뭐 개풍, 뭐 극동 이런 데는
전혀 보도 듣도 못한 기업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나라 당당히 10대 재벌 중에 하나였죠.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게 삼성하고 LG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5년, 10년 후에는 또 변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에 국한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어떤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변화를 얼마나 잘 대응을 하느냐, 거기에 이제 관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변화 속에서 물류 시장하고 정책 동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가 산업연구원에서 2021년도에 물류 산업이 얼마나 시장이 크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표입니다. 총 보면 한 6번째로 큰 산업이고, 보통 물류 산업은 GDP 대비해가지고 한 8% 내외, 많은 데는 한 10%까지 올라가지만 일반적으로 한 8% 정도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2,700조 GDP 규모니까 그거를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약 220조 시장입니다. 결코 작지 않은 시장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물류 시장이, 이거 한번 보십시오. 온라인 쇼핑, 그 다음에 1인 가구 증가, 뭐 비대면, 뭐 거래, 이런 사회적인 요인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온라인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택배 시장 성장, 그리고 물류의 어떤 니치마켓이라는 니치마켓인데, 이런 또 새로운 형태의 새벽 배송, 당일 배송, 시간 지정 배송 같은 어떤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요즘처럼 저성장 시대, 우리가 뭐 GDP 지금 1% 넘냐 안 넘냐 가지고 정부 당국자들은 걱정을 하는데, 지금 이 이커머스 시장과 물류 시장은 10% 이상의,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지금 최근 10여 년 이상을 계속 구가하고 있다. 네.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 물류 기업의 수요 기업인 유통, 산업 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단순하게 수송, 지역 간 뭐 정해진 시간에 아니면 스팟성 운송 물량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수송 영역과, 그 다음에 단말, 도시 지역 내에서 움직이는 배송 영역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택배가 일반적이었죠. 1.5일 배송, 개런티. 근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심지어 뭐 퀵커머스입니까? 어떤 편의점이 온라인으로 들어가고 난 뒤에 30분 내에 배달 개런티를 한다. 배송 개런티를 한다. 이런 서비스까지 나오고 있고, 그 시장이 참 저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저희 집 주변에 엎어지면 코달대 100, 200m 안에 슈퍼든 편의점이든 다 있는데, 요즘 그 비마트 같은 그런 퀵커머스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는 거 보면 그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오비가 된 모양입니다. MZ 세대들은 그냥 앉아서 뭐 이렇게 그냥 주문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 세대들이 이제 주 소비 시대, 한 5년, 10년 지나면 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주목해야 되는 게, 도시물류의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 이게 지금 한진 데이터 가지고 정리를 한 건데요. 이거는 모든 택배 회사들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의 거의 7, 80%, 인구의 한 50, 한 5%가 좀 안 됩니다. 도시 지역에 다 이게 집중이 되고 있다. 그래서 도시 물류가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또 사회적 이슈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국제물류 시장입니다. 국제물류 시장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4년도에 1.87조 달러, 우리나라 총 GDP가, 그리고 이제 무역 규모, 수출입 무역 규모가 1.3조 달러. 그걸 잘 보시면 70%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차피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라는 표현을 맞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물류 쪽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류 시장.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그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 자료를 보면 여러분들 100명 중에 70명은 어찌됐든 국제물류 영역에서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글로벌 역량을 키워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의 특성이 지금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 이제 글로벌 물류 시장 규모를 보니까 뭐 여러 컨설팅 펌마다 조금씩 틀리긴 하지만 현재 24년 기준으로 약 9조 달러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우리 물류 시장의 전체 매출 규모로 220조 정도를 대입해 보면 우리가 약 1.3% 정도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물류 시장, 해외 시장에 굉장히 먹거리가 많구나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 나라 이렇게 출장을 다니면서 느끼는 게 우리나라 물류 기업들의 역량이 흔히 얘기하는 글로벌 물류 대기업들에 비해서 절대 뒤처지지 않았다. 거기다가 이제 AI 기반의 디지털 역량을 갖춘 물류 기업이 이 기술하고 접목이 되면 앞으로 물류 시장도 새로운 먹거리가 되겠구나. K물류. 그 시장이 열리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지금 보십시오. 2023년에 또 약 9조 달러인데 2030년, 10년도 안 돼서 2배 이상 또 성장한다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수출입 무역의 물류의 관문 역할을 하는 공항과 항만도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 배후단지, 그 다음에 그 항만 배후단지에 보면 뭐 부산 신항 같은 경우는 200만 평. 이 물류 배후단지에서 거기에서 물류만 하는 게 아니라 제조와 유통까지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요즘 뭐 예를 들어서 아이허브 들어보셨죠? 아이허브. 영양제 뭐 에르메스인가요? 하여튼 그런 회사들의 GDC, 글로벌 디스트리뷰션 센터가 지금 인천공항 배후단지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다 두고서 뿌려주는 그런 글로벌 오퍼레이션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 그 수요를 지금 공항과 항만이 수용하기 위해서 배후단지의 물류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민간 기업들의 어떤 그 대응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빅블러 시대에 맞게끔 융합적인 어떤 서비스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정보화, 자동화, 지능화, 이런 어떤 기술 개발을 운영에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 사이드에서는 물류시설, 이커머스는 기본적으로 상거래와 그 다음에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거래 행위와 거기에 수반되는 금융은 온라인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건 무형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수반되는 물동량은 피지컬 월드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류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송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배송 시스템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확장. 근데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투자 시장이 얼어붙었죠. 그럼 뭐 스타트업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투자업계가 지금 위축돼 있는데 지금 그게 서서히 풀리는 그런 거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게 지금 한 3년 정도가 물류 시설에 대한 투자가 절벽이었죠. 절벽. 그죠? 절벽을 경험했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물류 시장에 미치는 영향 중에 하나가 이제 물류 보관 시설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뒤처지다 보면 물류비 보관료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아마 지금 올해 말부터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투자가 또 이제 당분간 확대가 되겠죠. 근데 그 물류 시설 같은 투자는 최소한 5년 정도
계획 시작해서부터 운영까지 들어가는데 5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그래서 당분간은 물류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면 보관료, 물류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물류시설 확대를 위해서 공공부지를 어떻게 하면 업체들한테 공공부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기업들에 대응해서 한 가지 이제 제가 현대자동차가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 이런 기사들 보셨을 거예요. 플랫폼에 투자한다, 로봇에 투자한다, 자율주행에 투자한다. 그죠?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회사가 왜 플랫폼에, 왜 자율주행에 로봇에 투자를 할까? 시장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예를 들어서 그랩 같은 데다 3천억을 몇 년 전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외국 같은 경우는 우버가 나타나고 난 뒤에 미국 같은 경우는 만 16세에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데 운전면허 자체를 안 땁니다. 거기다 자율주행 차량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면허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현대자동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미래의 자동차 고객은 누구냐? 그 구매하는 고객은 누구냐? 개인이냐? 법인이냐? 가전제품을 보면 옛날에는 저희 때만 해도 그 결혼한다 그러면 여성 쪽에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이런 것들을 혼수라고 해서 이렇게 가져왔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의 건축 문화가 바뀌었어요. 빌트인이라는 방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호텔이나 아니면 건설회사, 주택을 공급하는 건설회사가 주 고객으로, 기업 고객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과거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 로지텍 사내 교육을 할 때 봤던 자료인데요. 그 당시만 한 10년 전 얘기입니다. 6대 4, 개인이 6, 4가 B, 그러니까 B2B. 기업 고객이었는데 지금은 3대 7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전자회사의 주 고객이 기업 B2B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자동차도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의 고객은 플랫폼 회사죠. 자율주행 차가 더 확산이 되면 그거는 그 현상은 더 두드러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보스턴 다이나믹스,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에 HM6, GICS, 그걸 한번 쳐보십시오. 현대자동차가 거의 자동화된 공장을 싱가포르에 지어놨습니다. 거기는 일종의 테스트베드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6월 달에 거기 방문할 기회가 있어 봤는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텔레비에 나오는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개 모양의 로봇 있죠. 거기 와가지고 그 검수를 그 개 로봇이 합니다. 네, 그런 시대가 멀지 않았다. 이미 스마트 팩토리 그게 지금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변화되고 있고 이거는 물류로 그리고 우리 생활 속으로 다 이게 확산이 될 거다라고 그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동영상 한번 꼭 봐보십시오. 정부 사이드에 이제 여러분들 정책 변화를 보셔야 돼요. 정부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2016년 전까지만 해도요, 정부의 계획이라고 하면 물류정책기본법에서 10년짜리 물류 중장기 계획, 물류시설 계획, 그 다음에 화물운송 산업법에 근거해가지고 운송정책, 요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 보십시오. 2020년 이후에 계속 물류와 관련된 대규모 아주 대대적인 정책들이 발표가 됩니다. 가장 최근에 이게 2022년인데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이거는 이제 자동차 자율주행 시대가 될 경우를 가정해가지고 어떻게 가야 되고, 거기에 이제 디지털 물류 분과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물류 쪽에 로드맵을 이제 제가 위원장 하면서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적인 이슈도 여러분들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고, 물론 이제 그 전 정부에서 약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환경 정책이 굉장히 퇴보를 했지만,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 다시금 아리백 같은 어떤 국제 규범에 맞는 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기후 에너지 부로 지금 부처까지 바꾸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이라는 이슈가 물류하고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거 지금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도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화물 운송업계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미래를 좀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자율주행 트럭이 보급되면 뭐 요즘 이슈가 되는 안전운임제가 크게 의미가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죠? 그런 이슈. 그리고 로봇이 막 물류센터에 물류 로봇들이 들어가고 자동화가 좀 더 성숙되면 노동자 이슈, 노동 이슈가 많이 없어지겠다. 이제 그런 예상도 가능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시절에는 뭘 해야 되지? 그런 또 우려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물류 SCM을 하면서 반드시 어떤 운영체계 효율화, 이 운영 효율화만 생각할 게 아니고 어떤 외부 환경, 외부 조건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됩니다. 안전, 환경, 보안, 이 세 가지 주제는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나라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어떤 규범, 규제가 강화되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온열질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물류는 굉장히 직결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그 노동 베이스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법률이 하나 새로 나오면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어떤 신체 조건을 갖다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물류 시설의 온도를 낮추려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맨 왼쪽에 보면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생물학적 제재물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온습도 데이터를 무조건 모니터링하고 그걸 3년 동안 보관해야 되는, 의무화하는 그런 법안을 2년 전에 발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IoT 디바이스 기반의 어떤 실시간 화물의 상태 정보를 관리하고 그거 가지고 뭔가 위기 상황에서 대응하거나 아니면 그런 법 제도에 순응하는 그런 노력들을 업계에서는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이러한 새로운 규제, 새로운 어떤 변화, 이게 기존의 운영 시스템의 접목이 될 때 효율도 높아지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생긴다는 그런 관점에서 아마 여기 전시에 나오는 회사 직원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해드립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는 식음료는 지금 조금 이게 딜레이 됐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250개 농산물에 대해서 아까 바이오 의약품처럼 온도 관리하는 거를 의무화합니다. 이미 바이오 의약품은 미국에서 의무화됐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 환경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탄소 발자취니, 그리고 그 사람이 여권을 갖고 있듯이 화물도 유통 이력을 여권처럼,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멀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당장 내년, 늦어도 2030년이면 그게 현실이다. 자, 이런 동향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혁신 노력이 뭐가 있냐? 제가 지금 제한된 시간 때문에 시계가 없네요, 여기. 일단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혁신이라는 노력을 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문제를
문제로 인식 못하는 게 문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인식, 뭐가 문제냐, 고객들은 뭐가 불만이냐, 우리 회사에 지금 하고 있는 방식에서 뭐가 비효율적인 요소가 있냐, 요걸 찾아야 된다. 먼저 정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일하는 방식이 이 하단의 업무 방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혁신 노력은 이 아이디어가 여기에 끼워지면 이 업무 효율성은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요걸 찾는 겁니다. 이게 기술적인 솔루션이 될 수도 있고 법제도적인 솔루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고속도로 공간에 이게 외곽순환고속도로에 처음으로 나온 상공형 휴게소입니다. 이 외곽순환고속도로에는 휴게소를 건설할 만한 양쪽에 큰 부지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15,000평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에 항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했던 사례입니다. 자, 물류 혁신 방향은 일단 공동화, 정보화, 표준화라는 방향성을 갖고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일단 예측 기반의 의사결정, 요 시스템이 구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플랫폼 개발하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중소기업형 사스 베이스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십사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이 물류센터가 현재는 지금 현재 입지가 최적일지 몰라도 수요라는 건 항상 시간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러면 최적 조건이 바뀝니다. 이게 지금 홈플러스가 과거에 목천에 있던 걸 안성으로 옮긴 사례입니다. 네. 그거를 한번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실시간 비지빌리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SDS나 그 다음에 판토스 같은 물류 대기업들은 이미 이런 비저빌리티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다. 그러면 이 비저빌리티에서 뭐를 받아야 되냐? 화물의 단순히 위치 정보만이 아니라 요즘은 상태 정보. 네. 이게 적정 온도대에 있냐? 아니면 이게 지금 안전하게 가고 있냐? 사고 나지 않고. 그리고 환경에서 탄소는 지금 지나가서 탄소가 얼마나 배출되고 있냐? 이런 상태 정보들이 이렇게 비저빌리티로 이제 구현이 돼야 되는 그런 지금 시대에 있고, 그 니즈가 지금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발맞춰서 아까 얘기한 바이오 의약품에서 IoT 디바이스 베이스로 그 비저빌리티를 확보하는 회사 사례입니다. 오늘인가 금요일인가 이게 발표 있던데 그거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쿠팡 같은 데는 물류센터에다가 이런 IoT 디바이스 다 해가지고 온도 관리를 합니다. 아까 같은 정부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는 도시물류의 어떤 해법 중에 하나인데요. V2V라고. 이거는 저희가 인천시랑 국토부의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실증 사업에 참여해서 했던 사례입니다. 도시 내부에는 물류센터를 입지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공간 확보하기가. 비싸기도 하고 주거지에 인접한 곳에 공간에다가 물류센터 넣는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 난리가 납니다. 차도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죠?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라는 문제 인식 하에서 해법이 뭐냐? 그러면 차 대 차로 이거를 물건을 릴레이를 시켜주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중 물류망보다 공유 물류망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지역 간, 그 다음에 광역버스, 지역버스, 마을버스 그 체계를 화물에도 적용해보자. 이게 V2V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저희가 인천에다가 적용을 했고 이게 잘 작동돼서 지금은 굉장히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당일 배송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국토부 물류 서비스 실증 사업을 하는데 소상공인들은 지역 기반으로 합니다. 동네 장사입니다. 근데 요즘은 온라인 구매 채널이 온라인을 통해서 열리기 때문에 인천 이음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지역 시장이든 소상공인한테 주문이 가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해서 전국으로 이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실증 사업을 해보니까
인천시 그때 참여 기업들의 평균 17% 정도가 매출이 올라가는. 그래서 이게 지금 인천시는 엄청나게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투자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 물류업계 종사자들은 노동 환경이 열악합니다. 무거운 걸 져야 되죠. 택배기사들 얼마나 힘듭니까? 날 더운데 그 좁은 차에 들어가서 물건 꺼내고 내리고, 근골격계, 산업안전보건법 보면 뭐 몇 번 이상 이렇게 굽히고 하면 안 된다. 뭐 하루에 총 매뉴얼로 드는 무게가 몇 킬로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소할까? 단순 아이디어. 여기에 이제 컨베이어 벨트 같은 장비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하역을 굉장히 쉽게 하는 거. 그러면 노동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1점 몇 시간이 단축되는 게 저희들이 실증을 통해서 나타났고요. 이 심박수도 굉장히 낮아지고 이런 결과들을 저희들이 도출했고 그거 올해 초에 국토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 그래서 물류 쪽에서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미싱 파트가 이 상하역 쪽입니다. 스마트 팩토리하고도 요 부분에서 입고 출고하는 이 부분, 이 노드를 어떻게 하면 자동화할 것인지를 지금 계속 연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패키징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물류비 결정할 때 화물의 무게와 부피, 이 정보가 해상운송은 부피 베이스의 요금 체계고 항공운송은 무게 기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패키징을 할 때도 소재를, 그러니까 무게를 줄이려는 노력, 그 다음에 부피, 이 손잡이 모양을 보십시오. 이 컵의 손잡이 모양을 가지고 이 물건을 얼마나 쌓느냐,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실제 저희 학생들이 턴 프로젝트로 이걸 했거든요. 계산도 다 해봤어요. 박스 이렇게 싸면 몇 개의 박스가 한 팔레트에 올라가고 2.5배 올라갑니다. 이 공간. 이 디자인적인 요소 하나 가지고 부피를 확 줄이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 근데 이 패키징이 왜 중요하냐면 요즘은 IoT 디바이스를 물건 낱개 단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를 어디다 붙이냐? 그 개별 품목에다 그걸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지능화의 가장 기초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환경 이슈가 있습니다. 이 패키징은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 추석인데 엄청난 쓰레기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친환경 이슈, 이거는 우리 물류업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큰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패키징을 가지고 해법을 찾아보자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물류 해가지고 이제 미래형 이송 기술을 넣자. 트럭도 아니고 오토바이도 아니고 미래 공간, 요즘 지하 공간 활용하는 거. 그래서 제가 서울시 물류기본계획을 한 2년 전에 해줬는데요. 여기에 3시프트를 하자. 공간, 수단, 시간을 전환을 해가지고 해법을 찾아보자.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지금 지하철을 이용한 택배 시스템, 도시물류 해법으로 지금 R&D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군집주행하는 그런 자율주행 기술, 그 다음에 스위스나 독일의 어떤 새로운 운송체계, 그런 것들을 우리도 검토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위기다 하는 거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항상 들었던 말 같아요. 위기 아닌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위기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 위기 요인이 있고. 이제 물류는 노동집약적, 과거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첨단 산업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 그래서 물류 기반의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아마 여기 오늘 전시하시는 많은 기업들이 그런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가 영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구상을 하실 때는 반드시 내 타겟 시장, 수요를 갖다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걸 강조하고요. 저희도
학교 차원에서 이런 노력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물류 AX 실증센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AI 기반의 디지털 전환,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학교랑 협력해서 실증을 해주고 그 실증된 기술로 이제 정부나 산업계 연결을 시켜줘서 확산하는 그런 모델. 그래서 물류 AX 실증센터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할 때 수요 맞춤형으로 그런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DDD라는 표현을 쓰는데 Demand Driven Development, 수요 맞춤형, 수요 기반의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느끼는 게 공학, 엔지니어링 기술을 베이스로 일하는 분들은 이쪽 시장의 수요를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먼저 이쪽을 이해를 하고 여기서 거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R&D를 같이 저희뿐만 아니라 이런 연구기관하고 같이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표인데요. 이게 서기 2000년 이모저모 35년 후 이렇게 했으니까 이 그림은 아마도 1960년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달나라 가고 있죠? 소형 TV 손에서 하죠? 우리 지금 하고 있죠? 60년대에 상상했던 게 2000년대 들어와서 다 상용화 됐잖아요. 한 세대 만에. 그러니까 역사의 발전은 지금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상상하느냐, 어떤 방향으로 상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미래의 모습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집단지성의 힘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치에서 한 분 한 분이 아까 비효율 아니면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기술적인 개선 아니면 법제도적인 개선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아마 지금부터 30년 후에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마징가 제트 그런 거 그죠? 뭐 바이오 기술이 개발되면 어쩌면 그러니까 바이오 의학 쪽에 기술이 진전되면 제 고장난 신체가 다 바뀌어져서 아마 150살 시진핑이 그랬다 그래요. 자기 150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전 그런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물이 빠르면 5년, 10년 후에 지금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것들이 다 상용화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떤 업종에 계신지 모르지만 물류라는 SCM이라는 그 영역 안에서 한 파트를 지금 담당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위치에서 다양한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상상을 서로 나누시고 이런 세미나 장소에서 나누시고 전시회에서 나누시고 그러면 좀 더 나은 물류 시장 그리고 우리 업으로 하는 물류나 공급망 이 시장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